아내는 내 아들을 차 안에 혼자 두고 다른 남자의 차에 올랐다. 엔진이 켜진 채 아이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는 같은 주차장 다른 구석에 숨어 있었다. 45분 동안 그 차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움직이지 않은 건 차뿐이었다. 처음엔 단순한 실수인 줄 알았다. 엄마도 가끔은 놓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CCTV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여자는 이미 그날 사라진 사람이었다. 믿음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한 장면이면 충분했다. 문제는 그 장면을 내 아들도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모든 것을 바꿨다. 그리고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피하지도 미워하지도 않고.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나는 강민우 33이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내와 4살배기 아들과 함께 살아왔다. 남들이 보기엔 별탈 없는 오히려 꽤 안정적인 가정이었다. 아내는 단정했고 나는 묵묵한 편이었다. 누가 봐도 평범한 30대 부부의 전형 같은 모습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평범함 속엔 작은 균열들이 있었다. 처음엔 나도 모른 척 지나쳤다. 서로 바쁘니 예민해질 수 있고 육아에 지치다 보면 피곤해서 웃음도 줄어드는 거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균열은 금이 아니라 틈이 되었고 틈은 결국 검은 그림자를 들여오게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려 한다. 그날도 그랬다. 나는 주말을 맞아 오랜 친구 준호 형 집에 들렀다. 형은 직접 데크를 만들고 있었고 나도 손에 망치질을 해보고 싶어졌다.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서류만 만지는 일상에서 벗어나 땀 흘리며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건 내겐 작은 탈출구였다. 서연도 기꺼이 허락했다. 당신 그럴 때 표정 제일 좋더라. 그녀는 그렇게 웃으며 말했고 나는 별 의심 없이 하루를 맡기고 집을 나섰다. 그 시간 집엔 서연과 하늘이 단둘이 남게 되었다. 하늘이는 아침부터 나를 붙잡고 아빠 가지 마를 반복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이는 엄마보다 나를 더 따랐다. 다들 그런 얘기 돌려 말하던데 나는 그냥 인정한다. 하늘이는 나를 더 좋아했다. 서연은 이유를 몰랐지만 나는 알았다. 나는 하늘이와 눈을 맞추고 놀아주고 달려줬다. 서연은 늘 단정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녀는 아들과 놀아주는 법을 잘 몰랐고 특히 남자아이에겐 더 그랬다. 나는 그걸 성격 차이라고 생각했고 적어도 아이를 방치하진 않았으니 괜찮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켜왔다. 그러나 그날 이후 나는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다. 그날은 내가 아버지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내 모든 걸 뒤흔들린 날이었다. 그날 오후 평소처럼 조용했던 작업실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아이를 믿고 아내를 믿었다. 최소한 아이를 해치는 일은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단 하나의 전화벨 소리에 와장창 깨졌다. 처음 울릴 땐 전동 드릴을 손에 쥐고 있었기에 받지 않았다. 모르는 번호였고 중요한 일이면 다시 걸겠지 싶어 넘겼다. 하지만 곧바로 두 번째 벨이 울렸다. 그때부터 가슴이 이상하게 조여오기 시작했다. 드릴을 내려놓고 전화를 받는 손끝이 묘하게 떨렸다. 혹시 하늘이 아버지 되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런 식의 전화는 언제나 좋지 않은 소식을 담고 있기 마련이었다. 나는 간신히 맞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목소리가 떨려 나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내 반응을 옆에서 지켜보던 준호 형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는지 손에 들고 있던 망치를 내려놓고 다급히 다가왔다. 다행히 상대방은 먼저 안심시키려는 듯 말했다. 아이 괜찮습니다. 지금은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으니까요. 그제야 나는 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심장이 뛰었다. 그 남자는 서울 XX몰 보안실 직원이라고 했고 한 쇼핑객이 울고 있는 하늘이를 차 안에서 발견했다고 전했다. 차 안에 혼자 있었어요. 엔진이 켜져 있고 에어컨도 작동 중이었는데 아이가 겁에 질려 울고 있어서 손님이 바로 저희한테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서연 하늘이를 데리고 간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보안팀은 하늘이에게 보호자 연락처를 물었고 다행히 하늘이는 내가 가르쳐준 긴급 연락송을 기억해내어 내 번호를 불렀다고 했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아이에게 가르쳐온 그 사소한 노력이 생명을 구하는 끈이 될 수도 있음을 절감했다. 나는 상황 설명을 간단히 들은 후 숨 돌릴 틈도 없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준호 형은 말도 꺼내기 전에 조수석이 아닌 운전석으로 향했다. 이 상태로 내가 운전하는 건 안 돼. 내가 간다. 그의 말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고
나는 저항할 수 없었다. 다행히 그 선택은 옳았다. 그 순간에 내가 운전대를 잡았다면 우리는 아마 사고를 냈을지도 모른다. 몰로 향하는 길은 짧았지만 머릿속은 이미 수천 개의 생각으로 뒤엉켜 있었다. 서연은 지금 어디 있는 걸까? 하늘이를 정말 혼자 두고 자리를 비운 걸까? 이게 단순한 실수일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심장이 요동쳤고 내 믿음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다. 몰에 도착하자 우리는 안내를 받아 지하 주차장 옆 보안실로 향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짧은 걸음들이 왜 그리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다. 복도 끝 유리창 너머 보이는 작은 아이 하나. 하늘이었다. 작은 소파 구석에 쪼그려 앉아 누군가 건네준 주스박스를 힘없이 쥐고 있던 하늘이의 모습은 너무 작고 조용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한없이 움츠러든 그의 어깨 그리고 충혈된 눈망울은 이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내가 문턱을 넘는 순간 하늘이의 눈이 나를 향해 번쩍였다. 그 작은 몸이 벌떡 일어나더니 곧장 내 품으로 달려왔다.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아이를 안아 올렸다. 숨이 섞일 만큼 끌어안고 등 위를 천천히 쓸어주었다. 그 몇 초 세상은 조용했다. 보안 요원들도 아무 말 없이 그 순간을 지켜봐 주었다. 잠시 후 직원 한 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하늘이는 똑똑한 아이더군요. 부모님 전화번호를 외우냐고 물었더니 노래처럼 불러주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혹시 몰라 아이가 어릴 때부터 반복해서 가르쳐왔던 그 비상 연락 교육. 우리 집 주소와 내 번호, 이름까지 리듬을 붙여 노래처럼 외우게 했던 습관이 누군가는 유난스럽다고 했던 그 준비가 오늘 아이를 지켜낸 것이다. 그 사실을 떠올리자 눈시울이 저절로 뜨거워졌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내 머릿속엔 서연의 부재가 계속 맴돌고 있었다. 몰로 오면서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처음엔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걱정했지만 점점 느낌이 이상해졌다. 보안 요원은 우리에게 말했다. 매장 전체에 수차례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어머님 이름과 아이 이름을 불렀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늘이의 말에 따르면 엄마는 금방 뭐 좀 사러 갈게 라고 말한 후 사라졌다고 했다. 그 말대로라면 그녀는 분명 몰 안 어딘가에 있어야 했다. 그런데 어떻게 안내 방송도 못 들었단 말인가? 내 혈관을 타고 차가운 의심이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싶어 경찰 신고까지 고민하던 그때 드디어 그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 첫 마디부터 부드럽고 밝은 목소리였다. 너무나 태연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말투. 처음엔 안도했지만 곧 가슴 깊은 곳에서 낯선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어디야? 몰이지. 하늘이랑 같이 있어. 그 말에 나는 숨을 멈췄다. 하늘이는 지금 내 품에 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산산이 무너졌다. 걱정은 사라졌고 대신 끓어오르는 분노가 심장을 밀어올렸다. 지금 하늘이랑 있다고? 그럼 내 품에 안긴 이 아이는 누구야? 그녀는 순간 어색하게 웃더니 말끝을 흐렸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보안실이야. 내가 없는 동안 하늘이를 시동 켜진 차 안에 혼자 두고 갔다고 하더라. 그 애 겁에 질려서 울고 있었어. 그 말을 듣고서야 그녀는 다급하게 내 위치를 물었다. 나는 최대한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고 몇 분 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인내심은 이미 바닥을 쳤다.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서연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나는 그렇게 물었다. 목소리는 내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고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입술을 더듬던 그녀는 결국 작게 중얼거렸다. 몰 안에 있었어. 잠깐 뭐 좀 사러 간 거야. 그러나 그 말은 방금 전 통화에서 하늘이랑 같이 있다 고 했던 말과 전혀 맞지 않았다. 나는 그 허술한 변명을 더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게 지금 변명이야.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다. 내 품에 안겨있던 하늘이의 어깨가 움찔했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하늘이를 안아보려 했지만 나는 아이를 놓지 않았다. 하늘이는 작은 몸으로 내 품 깊숙이 파고들며 고개를 숙였다. 그 아이의 미세한 떨림이 온몸으로 전해졌다. 그때 준호 형이 내 팔을 가볍게 건드렸다. 민우야, 하늘이 겁먹었어. 내가 잠깐 데리고 나갈게. 그는 아이 손을 잡고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며 다정하게 웃었다. 문을 나서기 전 준호 형은 서연에게 짧은 눈길을 보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안엔 싸늘한 비난이 담겨 있었다. 그들이 사라지자 억눌렀던 분노가 그녀를 향해 터져나왔다. 1시간이야. 보안실에서 전화 온 시간부터 내가 도착하기까지 정확히 60분. 그 시간 동안 뭐 하나 샀다고? 그런 말이 통할 거라 생각해. 그녀는 정말이야 라며 작게 대답했지만 눈동자는 피하고 있었다. 몰 안에서 키오스크로 뭘 좀 샀어. 영수증은 안 나왔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샀다는 물건은 어디 있어? 가방은 텅 비었고 손에도 아무것도 없잖아. 게다가 방송도 수차례 나왔다며? 아이 이름까지 불렸는데 못 들었다고? 그 말에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다시 묻지 않았다. 이제 필요한 건 대답이 아니라 진실이었다. 그 순간 보안실에 있던 다른 직원들마저도 공기처럼 조용해졌다. 모두 눈을 피했지만 그들의 표정엔 이미 판단이 서 있었다. 그리고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이 자리에 있는 누구나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보안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혹시 몰라 사건 관련 기록을 요청하며 연락처를 교환했다. 그리곤 서연을 뒤로 한 채 하늘이와 준호 형과 함께 몰을 빠져나왔다. 그날 밤 우리는 준호 형 집에 머물렀다. 나는 다시는 서연 곁에 하늘이를 두고 싶지 않았다. 늦은 밤 서연에게 전화가 왔다. 지금 어디야? 하늘이 데리고 집에 오면 얘기하자.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진실 말할 준비가 되면 얘기해. 그 전까지는 얘기할 것도 없어. 그리고 덧붙였다. 우린 오늘 밤 준호 형 집에서 지낼 거야. 아마 내일쯤 돌아가겠지만 지금은 너와 떨어져 있어야 해. 그녀는 내가 과민 반응이라며 되려 나를 몰아붙였다. 급기야 경찰을 부르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나는 담담히 응수했다. 그래 불러. 오늘 너가 저지른 아동방임에 대해서 경찰이 알면 흥미로워할걸. 그 말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녀는 겨우 한마디를 더했다. 내일은 얘기할 수 있겠지?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럴 수도 있지. 전화를 끊은 뒤 나는 조용히 하늘이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다. 그 아이는 준호 형 옆에서 조용히 그림책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세상 가장 큰 상처를 받았으면서도 아직 모든 걸 이해하지 못하는 그 눈빛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결심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그리고 만약 서연 정말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갔던 거라면 그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만들겠다. 서연은 우리 아이를 위험에 빠뜨렸다. 그건 단순한 양육 실수가 아니다. 그건 명백한 방임이며 절대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내 살배기 아이를 시동 걸린 차량 안에 혼자 두고 어디론가 사라진다는 건 그 자체로 이미 선을 넘은 일이다. 그녀는 무슨 일을 하러 갔던 걸까? 아니 도대체 어떤 일이면 엄마라는 존재가 아이보다 우선일 수 있는가? 나는 분노를 넘어서 차갑게 판단하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부부간의 갈등이 아니었다. 아이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고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했다. 그녀는 계속 부인했다. 며칠간 연락을 해오며 하늘이를 집으로 데려오라고 강하게 요구했고 점점 언성이 높아졌다. 어느 순간 서연은 내가 아이를 납치했다고 경찰에 말하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소름이 돋았다. 정신적으로 몰린 사람은 어떤 거짓도 입에 담을 수 있다는 걸 절실히 느꼈다. 게다가 세상은 아직도 남성 가해자라는 시선에 익숙했다. 증거가 없으면 나는 순식간에 가해자가 될 수도 있었다. 나는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다.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건 CCTV였다. 모래 주차장 그리고 그날의 시간. 그곳엔 진실이 있을지도 몰랐다. 나는 법률 상담을 받아 정식으로 영상자료 열람 신청을 제출했다. 초반엔 내부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지만 양육자 변경 가처분 소송에 필요한 증거라는 점을 강조하자 보안팀도 입장을 바꿨다. 며칠 뒤 나는 보안실에서 영상을 마주하게 되었다. 내 옆엔 준호 형이 조용히 함께 있었다. 나는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영상이 재생되자마자 그 모든 다짐은 흔들리고 말았다. 첫 장면. 서연 운전한 차량이 지하 주차장에 진입했다. 차에서 내린 그녀는 하늘이를 그대로 차에 남긴 채 자리를 떴다. 내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비치는 아이의 그림자와 불안한 몸짓. 어두운 주차장 속 가장 선명하게 보였던 건 외롭게 고립된 하늘이의 존재였다. 그리고 이어진 장면은 결정적이었다. 영상은 주차장 곳곳에 설치된 고정형 CCTV 화면이 순차적으로 전환되는 방식이었다. 그녀는 쇼핑몰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오히려 휴대폰을 귀에 댄 채 건물 반대편 외진 구역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리고 한 대의 검은 SUV 앞에 멈춰 섰다. 차량은 짙은 틴팅이 된 수입차였고 내부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서연은 주변을 빠르게 살핀 뒤 조심스럽게 차량에 올라탔다. 차는 움직이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차량은 계속 주차된 상태였지만 화면에는 미묘한 흔들림이 감지되었다. 정확히는 차량 위쪽 조명이 반사된 유리창이 간헐적으로 흔들리는 장면이 포착된 것이다. 직접적인 장면은 아니었지만 그 흔들림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가 어디 있었는지를,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내 속이 뒤집혔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 온몸이 서서히 굳어갔다. 나는 끝까지 볼 수 없었다.
그 순간 준호 형이 내 어깨를 붙잡고 조용히 말했다. 민우야, 여기까지만 보자. 충분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그저 멀어진 차 안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곳은 이미 무너진 신뢰의 무덤이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다. 정확히 45분 그 차량은 같은 자리에 머물렀다. 화면을 통해 내부를 볼 수는 없었지만 천장 조명이 흔들릴 때마다 유리창에 비친 미세한 진동. 그 움직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수 없었다. 작은 요동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은 설명할 필요조차 없었다.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화면을 지켜보던 나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옆에 있던 준호 형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서연, 이건 아니지. 그 말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절망에 가까운 체념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 장면을 볼 수 없었다. 속이 뒤집히는 느낌, 눈이 따가웠다. 하지만 나는 억지로라도 시선을 고정했다. 진실에서 눈을 돌리면 거짓에 휘둘리게 되니까. 한참이 지난 뒤 영상이 끝나고 나는 조용히 노트를 꺼내 시간대별로 영상 캡처 시점과 메모를 정리했다. 정차 시간, 차량 번호, 서연 등장한 시각과 위치. 모든 걸 빠짐없이 기록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이 자료들을 변호사에게 넘겼다.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이건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명백한 아동유기였고 그 대상은 내 아들이었다. 아이가 차량에 홀로 남겨져 있던 그 시간 동안 그녀는 그 남자와 함께 있었다. 차 안이든 마음이든 모든 것이 아이와 가족으로부터 등 돌린 채 나는 가슴이 메웠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이를 그렇게 방치해두고 욕망을 우선시할 수 있는가? 그날 오후 나는 양육자 변경 가처분 신청을 정식으로 준비했다. 그리고 같은 날 또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이번에는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였다. 이제 나는 진짜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우리 결혼은 끝났다고 느낀 순간부터 나는 행동에 나섰다. 미련도 없었고 회복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내 사전에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서연에게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고 그녀가 걸어온 전화도 받지 않았다. 말이 통할 상대가 아니라는 걸 이미 충분히 확인했으니까. 변호사는 빠르게 움직였다. 몰보안실의 영상자료, 직원 진술서 그리고 준호 형의 목격자 진술까지 함께 정리해 양육자 변경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 어떤 말보다 영상 속 진실이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 법원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반응했다. 신청 후 7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나는 하늘이에 대한 임시 단독 양육권을 인정받았다. 이제 하늘이는 내 법적 보호 아래에 있으며 그 누구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다. 그 후로 서연은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침묵하는 이유가 변호사의 조언인지 아니면 모든 것이 들통난 뒤의 당혹감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내 아들이 안전한 지금 나는 그 어떤 억측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모든 것이 정리되는 듯 보였지만 진짜 불편한 진실은 이제 막 고개를 들고 있었다. 우선 그녀가 만났던 남자가 누군지 확인되었다. 지운 근처 은행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남자였다. 이름 외엔 특별할 것 없는 인물. 솔직히 말해 나로선 너무도 평범해서 더 짜증났다. 변호사는 그 남자를 소송에 끌어들이는 건 의미 없다고 했다. 그가 하늘이를 차에 두고 간 사실을 몰랐다면 법적 책임도 지우기 어렵다고. 나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지금 내게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닌 결과였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서연이었다. 그녀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어느 날 아무 예고 없이 준호 형 집 앞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고함을 질렀다. 하늘이를 훔쳐간 거야. 날 나쁜 엄마로 몰고 있어. 그녀의 외침은 점점 격해졌고 그 모습은 광기에 가까웠다. 우리는 당장 경찰을 부르겠다고 경고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우린 영상도 있어. 내가 하늘이를 차에 두고 그 남자 차에 타는 장면 다 찍혀 있어. 그 말에 그녀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건 그 사람한테서 일자리 얘기 듣느라 만난 거였어. 나는 비웃음이 나왔다. 그럼 넌 키오스크에서 물건 사러 간 거였잖아? 이제는 일자리 상담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다. 시동 켜진 차 안에서 45분 동안 차가 흔들리며 나눈 일자리 얘기라. 참 독특하네. 그녀는 말문이 막혔지만 억지를 멈추지 않았다. 하늘이는 안전했어. 나 차 안에서도 내 차 계속 보고 있었어. 진짜야.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사실보다 자기 감정을 더 믿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이 싸움 끝까지 간다. 그리고 절대 용서란 없다. 그녀는 계속해서 되풀이했다. 정말 그냥 이야기만 하러 간 거야. 진짜야.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하늘이가 차에서 나오는 것도 몰랐던 거냐? 몇몇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매장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넌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잖아. 내 말에 그녀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 정도로 중요한 대화였나 보지. 너 말대로라면. 그녀는 얼굴을 찌푸리며 반박하려 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논리가 없었다. 그저 감정만 가득한 얼굴. 나는 차분히 물었다. 그 얘기 법정에서 양육권 심리할 때 똑같이 진술할 수 있겠어? 그녀는 침묵했다. 순간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그제야 그녀는 현실을 마주한 듯 음성을 낮췄다. 굳이 이혼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 얘기 좀 하자. 우리 어른답게. 나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하늘이를 위험에 빠뜨린 순간 넌 대화를 할 자격을 잃었어. 결국 그녀는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에 자리를 떴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그대로 신고했다. 그녀가 무단으로 찾아와 고함을 지르고 아이를 데려가려 했던 시도까지. 그건 단지 절차가 아니었다. 법적 기록을 남기는 중요한 증거였고 이후 모든 재판에 쓰일 자료였다. 이혼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사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별로 상관없다. 내겐 중요한 건 단 하나. 하늘이의 안정과 미래뿐이다. 나는 변호사를 바꿨다. 비싸더라도 가장 냉정하고 능력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영입했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었다. 다시는 이 사람과 엮이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가장 격렬했던 건 양육권 심리였다. 그건 감정과 논리, 증거와 인내의 싸움이었다. 나는 준비했다. CCTV 영상, 보안팀의 공식 보고서, 준호 형의 진술서, 그리고 그녀가 우리 집 앞에 나타나 고함쳤던 사건의 경찰 출동 기록까지 모두 제출했다. 그 서류 한 장 한 장을 묶으면서도 마음 한편이 묘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사랑했던 여자를 이제는 법정에서 철저히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감정은 감정이고 현실은 현실이었다. 나는 하늘이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그녀가 법정에서 당황하고 입을 다물고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할 때 약간의 통쾌함도 느꼈다. 그녀는 자초한 것이다. 우리 아이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저지른 그 모든 행위에 대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시간이 온 것뿐이다. 진짜 아픈 건 따로 있다. 서연의 배신도 거짓말도 법정 싸움도 아니다. 가장 아픈 건 이 모든 상황을 하늘이가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나는 양육권을 최종적으로 얻었고 서연은 감독하에 면접 교섭을 허락받았다. 추후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제한적 비감독 면접도 가능해진다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것이 내게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 법적 승리는 했지만 마음은 승리 같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늘이는 여전히 혼란 속에 있기 때문이다. 왜 엄마는 같이 안 살아? 왜 엄마는 일주일에 몇 번만 와? 아이의 질문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나는 그 질문에 답할 때마다 가슴이 갈라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녀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린 것보다 하늘이의 마음을 짓밟았다는 사실이 더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나는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는다. 서연처럼 무책임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나는 모든 것을 걸고 하늘이를 지킬 것이다. 그 길 위에서 준호 형은 내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 하늘이도 어느새 그를 준호 삼촌이라 부르게 되었고 그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따뜻한 호칭이었다. 몰에서 나온 그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던 그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품어준 사람. 이사할 때도 집 나를 때도 하늘이 얼굴이 어두워 보일 때마다 슬며시 과자를 꺼내들며 웃어주던 사람. 그는 항상 말했지만 나는 그냥 하늘이 걱정돼서. 하지만 나는 안다. 그건 나와 하늘이를 모두 지키려는 마음이었다. 진짜 가족은 피보다 곁에 머무는 시간이 만든다. 이제 우리 셋은 새 아파트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다. 창문 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하늘이는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을 창문에 붙인다. 나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 조용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다. 서연은 여전히 우리의 살 어딘가에 남아있다. 그녀는 하늘이의 어머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나는 최대한 안정적으로 면접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와의 모든 관계는 그 한계에서 멈춘다. 그녀는 더 이상 내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한때는 사랑했고 한때는 가족이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녀가 내 아들을 다치게 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할 이유만 남았다. 차 안에 혼자 앉아 울던 하늘이의 모습. 그 모습을 영상으로 목격한 나는 더 이상 의심하거나 망설이지 않는다. 그날 나는 부모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게 됐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아버지로서 진짜 삶을 살기 시작했다. 당신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 잠시 멈춰 생각해보는 계기, 혹은 바쁜 일상 속 따뜻함이 되어 주었다면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되어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한 나날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